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피 이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는 그 향이 중심이 되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의 향미 중에서 특히 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알려져 있는데요. 커피 향기 성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커피 향기의 그 성분의 종류만 약 850여 정도가 이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커피 향들 중에서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전체 커피 향기를 우리는 부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향기를 표현하는 용어, 그러니까 전체 커피 향기를 표현하는 용어는 부케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의 향은 이제 그 종류가 네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프레그런스입니다. 볶은 커피의 분쇄 향이고요. 원두 커피를 분쇄하자마자 맡을 수 있는 커피 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볶은 커피의 분쇄 향을 프레그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로마입니다. 아로마는 추출 표면에서 맡을 수 있는 향인데요. 커피가 물에 닿기 전과 물에 닿은 후는 향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물에 닿은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닿은 향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커피 향에서 노즈는 마실 때 느껴지는 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입에 머금었을 때 그리고 넘기기 직전에 느껴지는 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부르는데요. 마신 후 입안 뒤쪽에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향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후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피의 향은 전체 향을 표현할 때는 부케라고 표현을 하지만 각 특성에 따라서 네 가지의 향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과 맛을 뜻하는 플레이버는 그러니까 커피의 향미, 그러니까 커피의 향과 맛을 뜻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향기는 부케, 그 커피의 전체 향미는 플레이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커피 원두의 보관을 보겠습니다. 커피는 로스팅이 끝나자마자부터 계속해서 산패가 진행이 됩니다. 산패가 되게 되면 커피에서 좋지 않은 향기가 나게 되고요. 맛 자체도 상당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 원두를 좀 신경 써서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커피가 산패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피가 산소에 의해서 굉장히 빨리 산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커피 중에는 이제 지질 성분, 즉 이제 오일 성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오일 성분들은 산소와 만나면서 빠르게 이제 산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보관할 때는 최대한 산소를 닿지 않게끔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습도에 따라서도 산패 진행 속도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상대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산패의 진행은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산패는 더 빨리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온도가 10도 정도 상승할 때마다 2에서 3배 이상, 두세 배 정도 향기 성분이 빨리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의 볶음 정도인데요. 강하게 볶을수록 이제 산소와 맞닿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약하게 볶은 커피에 비해서 산패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분쇄 입도입니다. 분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커피 원두 상태, 즉 홀빈 상태보다
5배 정도 빨리 산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홀빈 상태보다 분쇄를 하게 되면 산소와 맞닿을 수 있는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이 원두의 보관 요령입니다. 그래서 원두는 소량으로 구입해서 며칠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원두 같은 경우 보통 뭐 로스팅 단계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한 달 정도가 뭐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통 한 3달 정도까지는 보관을 해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는데 3달 이후부터는 커피의 품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저하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는 로스팅 된 지 일주일 이내의 커피를 홀빈 상태, 즉 갈지 않은 상태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구입한 원두는 밀봉을 잘 해서요. 산소가 닿지 않게 밀봉을 잘 해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간혹 가다가 이 커피 원두를 좀 많이 사서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냉동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뭐 이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커피를 오랜 기간 보관을 할 수 있지만 그 냉동 보관했던 커피를 이제 상온에서 해동시킬 때 많은 향의 소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만 분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 원두를 보관하는 방법 5가지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커피 원두의 분쇄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두를 분쇄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커피 원두를 분쇄를 함으로써 커피와 물이 닿는 면적을 넓혀가지고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쉽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 원두를 분쇄하는 기계를 그라인더라고 부르는데요. 그라인더는 그 날에 따라서 조금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 간격식 코니컬 버형 그라인더가 있고요. 플랫버 형식의 그라인더가 있고 충격식인 블레이드형 그라인더가 있습니다. 코니컬 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수 칼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암수 칼날 사이에 원두가 들어가면서 분쇄가 되는 겁니다. 이 코니커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커피의 섬세한 향을 표현하기에는 좋은 형식인데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장시간 분쇄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버 같은 경우에는 맷돌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되는데요. 칼날 2개가 뭐 수평이든 수직이든 그렇게 위치해 있으면서 원두를 분쇄를 합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커피를 분쇄할 수 있어서 대부분 상업용 그라인더에서 이 플랫버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식 블레이드형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그냥 믹서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믹서기처럼 생긴 칼날이 돌아가면서 커피 원두에 충격을 줘서 분쇄를 하고 있습니다. 코니컬버나 플랫버 같은 경우에는 커피 원두를 일정하게 분쇄할 수 있지만 블레이드형 같은 경우에는 커피 원두를 일정하게 분쇄할 수 없기 때문에 추출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원두의 분쇄는 추출 기구에 따라서 그 분쇄도를 잘 조절해야지만 그 기계에 맞게끔 추출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요. 그라인딩을 사용 시간의 2배 이상 휴식을 줘야 됩니다. 그라인더 같은 경우 모터를 이용해서 이 칼날을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커피 원두의 향을 빠르게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그라인더를 만약에 뭐 1분 사용했다 그러면 최소 2분 이상 휴식 시간을 준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필기 시험에 꽤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추출수의 조건, 그러니까 물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커피를 추출하기에 적합한 물의 온도는
88도에서 95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피를 추출하기에 적합한 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성분이 잘 추출될 수 있도록 pH라든지 TDS 등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추출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럼 pH는 뭐냐면요, 이 pH는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이제 뭐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은 pH 7.0 정도 되는 중성입니다.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pH가 한 5.4에서 5.6 정도 되는 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산성의 커피를 만약에 pH 8 정도로 추출을 한다. pH가 8인 물로 추출을 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성 쪽으로 가까워지겠지요. 뭐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머리 펌을 때 머리 그 펌어약을 한 다음에 중화제를 쓰죠.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든지 산성에다가 알칼리성을 넣게 되면 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성의 커피에 알칼리성인 물로 추출하게 되면 중성 쪽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커피가 갖고 있는 뭐 산미와 같은 그런 커피의 특성들이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내릴 때는 pH 7.0인데 보통 6.5에서 7.5 사이의 물을 보통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pH 나오면 6.5에서 7.5도 정답이고요. pH 7.0도 정답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TDS입니다. TDS는요, 물 속에 녹아있는, 적어볼게요. 물 속에 녹아있는 고형분의 총량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잘 나와요. TDS가 무엇인지를 묻는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물 속에 녹아있는 고형분의 총량이 만약에 뭐 한 400 이상으로 높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점점이 박힌 것들이 이제 고형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성분들이 물 속에 있다 보니까 커피 성분이 녹아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DS가 높게 되면 커피 추출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TDS 값이 굉장히 낮다. 텅 비어 있다. 그렇게 되면 커피 성분들이 좀 더 빨리 녹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커피의 자극적인 맛까지 추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pH 한 150 정도 되는 이 정도 상태의 물을 우리가 적당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수돗물을 이용한 정수된 물, 보통 TDS 값이 보통 한 150에서 2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뭐 약수물이라든지 그런 물들이 TDS 값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TDS 값이 너무 높은 물을 사용하게 되면 커피 성분의 추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커피 맛이 밋밋해질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스프레소인데요. 자, 여러분들 아마 실기 때 에스프레소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것은요. 자, 일반적으로 보통 90에서 95도 온도의 물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8에서 10바의 압력을 사용해서 25초에서 30초 사이에 25에서 30ml를 추출하는 커피 추출액을 우리는 에스프레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프레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커피 머신을 이용한 커피 추출액에는요, 리스트레토도 있고요, 룽고도 있습니다.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도 추출하지만 이 리스트레토를 추출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의 추출 시간과 추출량, 맛의 특성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이 크레마입니다. 크레마가 잘 나오는데요. 자, 이제 크레마의 그런 특성을 조금 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보면, 자, 커피 추출액에 식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크레마의 특성이자 역할이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 저희 협회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니까 충분히 시험 문제 푸실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핸드드립입니다. 핸드드립 방식은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과 달리 중력을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뭐 온도의 분쇄, 그리고 추출 시간, 그리고 물줄기, 그리고 물을 주입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이 맛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출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커피 추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핸드드립 하면 이렇게 뭐 멜리타, 칼리타, 하리오, 고노 이렇게 네 가지의 드리퍼를 대표적인 이제 추출 드리퍼로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핸드드립의 시초는 이 멜리타입니다. 이 멜리타 드리퍼는요, 그 독일의 멜리타 벤츠 여사에 의해서 고안이 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가정에서는 그냥 밀크팬 같은 그런 팬에다가 커피 가루를 넣고 물을 넣고 끓여가지고 좀 가만히 둔 상태에서 커피 가루를 가라앉힌 다음에 따라서 마셨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 찌꺼기가 입안에 좀 들어왔겠죠. 그리고 텁텁한 맛도 강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멜리타 벤치 여사가 동판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 이제 아이의 스케치북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요. 커피를 걸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걸렀더니 커피물만 쫙 나오니까 굉장히 커피 맛이 깔끔하더래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 멜리타 드리퍼라는 형식을 특허 출원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멜리타 드리퍼가 일본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칼리타 하리오 고노의 드리퍼 형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의 첫 번째 보이는 드리퍼가 하리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칼리타인데요. 자, 하리오 드리퍼에 보시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걸 보고 우리는 리브라고 부릅니다. 리브라고 이렇게 나선형 되어 있는 거요. 요게 이제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돋아 나와 있어 가지고요. 만져질 정도가 됩니다. 리브의 역할을 이제 보면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이 리브 같은 경우에는 종이 필터가 드리퍼에 잘 밀착되는 것도 도와주고요. 그리고 뭐 공기의 흐름도 좀 이제 도와주게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리오에서는 이렇게 나선형이고요. 칼리타에서는 직선형으로 이렇게 리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캔드 드립을 할 때 사용되는 필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필터는 이제 종이 필터입니다. 종이 필터 같은 경우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의 오일 성분이 추출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일 성분이 이 종이 필터에 걸러집니다. 그래서 깔끔한 맛을 냅니다. 하지만 커피의 오일 성분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벼운 맛이 날 수는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선호도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 같은 경우에는 천입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지만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 성분, 커피의 오일 성분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맛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 같은 경우 그 공간에 커피가루 같은 것들이 미세한 커피가루가 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좀 뭐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편리성, 그리고 여러 번 사용했을 때 이 찌꺼기들이 많이 끼지 않는다는 좀 장점이 있거든요. 뭐 세제를 이용해서 닦게 되면 융과 다르게 관리가 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피의 오일 성분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좀 부드러우면서도 조금 이제 묵직한 맛을 같이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금속 그 필터 같은 경우 아무리 미세한 구멍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커피의 미분이 추출되기 때문에 텁텁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립 필터 종류에 따라서 이제 뭐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커피와 건강입니다. 우리가 보통 커피를 얘기할 때, 특히 뭐 건강과 연관지어서 얘기할 때, 이 카페인을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인체 내에서 각성 효과,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신체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기능, 좋은 기능도 갖고 있지만, 좀 많은 양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뭐 불면증이라든지 가슴 두근거림, 뭐 안면 홍조, 뭐 그런 거 같은 부작용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 1일 최대 섭취 권고량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인은 400mg 이하를 이제 최대 섭취 권고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은 400mg, 400mg 이하이더라는 것 좀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커피 섭취량에 따른 사망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분을 100으로 봤을 때 사망률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잔 미만인 경우에는 뭐 99%로 1%가 감소된 거고요. 하루 4잔에서 5잔 마셨을 경우 이제 한 12%가 이제 사망률이 감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치만 보고서 뭐 커피를 먹게 되면 사망률이 낮아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커피를 섭취하는 군의 사망률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군의 사망률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낮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의약품으로 쓰일 수도 없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기호성 음료인데요. 다만 이제 커피가 갖고 있는 이제 성분들이 우리 인체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이제 뭐, 그, 메일야드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최종 산물인 멜라노이딘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멜라노이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그 입속에 있는 이제 뮤턴스라고 하는 충치균이 있거든요. 그 충치균의 활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충치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도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장, 특히 이제 결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서 대장 건강에도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그리고 뭐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커피 속에 들어있는 뭐 클로로겐산이라든가 뭐 트리고넬린 같은 성분들이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많은 연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피 역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커피의 시작은 음료였을까요? 네, 처음에 커피 음료는 음료이기보다는 약으로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요 슬라이드, 전 슬라이드에서도 커피는 아직은 기호 음료라고 했지만 요즘 들어서 커피의 기능성에 주목한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커피의 기능성을 이용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기호성 음료로서의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능성을 갖는 기능성 음료로서도 조금 발전을 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커피는 악마의 음료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양유업에서 나왔었죠. 프렌치 카페, 악마의 유혹. 그 음료 이름을 만들어진 배경이 이렇게 커피는 악마의 음료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원래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생산된 그런 커피 그 음료였는데요. 이랬던 커피가 중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중동의 아랍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상업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중 유럽 쪽에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중동 쪽으로 이제 십자군 기사들이 넘어갔지요. 근데 이제 기사들이 그쪽, 중동 쪽에서 있으면서 접했던 커피를
본국에 돌아와서도 커피를 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즐겼다고 해요.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술과는 다르게 좀 커피를 먹을수록 좀 정신이 또렷해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 커피를 마시면서 뭐 정치 얘기, 사회 얘기, 경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지도층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하고 사회 얘기하는 게 달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조금 우매해야지만 다스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중동에서 온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슬람교. 그때 당시 유럽 쪽은 기독교였고 이제 그 중동 쪽은 이슬람교였죠. 그래서 이슬람교의 음료, 즉 이교도의 음료이기 때문에 악마의 음료다. 그래서 이 커피라는 음료를 금지해달라고 교황청에 청원을 냅니다. 근데 이때 그 청원을 받았던 교황이 클레멘트 8세였는데요. 그 클레멘트 8세 교황께서 굉장히 좀 현명하신 분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커피를 마셔보고 한 달간 마셔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커피를 좀 드셨었대요. 커피를 드셔보니까 기도할 때 굉장히 잠을 쫓는데 타고난 효과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커피를 이교도의 음료로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커피한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커피의 세례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쪽에서도 좀 커피의 문화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 악마의 음료라는 얘기도 있었었고, 커피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페니 유니버시티입니다. 보통 유니버시티는 대학이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학문,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곳인데, 1페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그 화폐 단위입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영국에서 1페니만 딱 내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페니 유니버시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카페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카페의 태생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정보와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커피한테 세례를 줬던 교양명을 많이 나오는데요. 클레멘트 8세입니다. 8세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 커피 역사에 대해서는 아마 첫 시간에 이렇게 좀 질문도 던지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실 텐데, 뭐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종 황제께서 커피를 즐겨 드셨다는 거는 사실이지만, 고종 황제께서 커피를 최초로 드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종 황제께서 국내 최초의 커피 음용자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종 황제가 사용하시던 은제 수제, 은제 그 수푼 그리고 잔 그리고 뭐 정관원이 있는데 이 사진이 정관원이에요. 근데 이 정관원에서 커피를 드셨다는 그런 기록도 확실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도 그냥 하나의 설로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종황제께서 최초의 음용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퍼시볼 루엘이 쓴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그 쓰여진 연도가 고종황제께서 커피를 드셨다는 기록이 있는 아간파천, 즉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가시기 13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요, 이 퍼시벌 루엘이 경기도 어디쯤 가서 어딘가에서 내가 커피를 얻어 마셨다, 커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황제가 최초의 커피 음용자가 아닌 걸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커피 발전을 보면요. 처음에는 상류층의 음료였어요. 그 황제가 드시고 귀족들이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돈이 있는 상인들 또는 관리들 그런 사람들이 커피를 즐겼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즐기다가 일제 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뭐 모던보이, 모던걸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소위 말하는 지식인층의 커피를 즐겼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커피의 그 최초의 문화는 그냥 상류층의 음료 문화였어요. 하지만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이제 한국 전쟁 당시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요구했던 보급품 중에 하나가 커피였거든요. 근데 그 커피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 네슬레라는 그런 이제 식품 회사에서 우리나라 동서식품의 커피 건조 기술을 알려주고요. 그렇게 건조 기술 때문에 만들어진 건조 커피가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제 미군을 통해서 조금 퍼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서식품에서 그 건조 커피 기술을 발전시켜서 설탕과 프림을 넣은 믹스 커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믹스 커피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대중적인 음료로서 커피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한 199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스타벅스가 신촌에 입점을 하면서 원두커피 시장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대부분 다 이제 믹스커피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 현재에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스페셜티 커피 시장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바틀이라고 하는 그런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들어왔거든요.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페셜티 커피 시장으로 발전을 계속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티 커피 시장과 함께 기능성을 겸비한 음료로도 발전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커피 속에 있는 성분을 활용한 그런 음료들이 조금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커피가 이제 기호성 음료이긴 하지만 기능성을 겸비한 음료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론 한번 쭉 살펴봤고요. 시험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장짜리 유학본입니다. 저희 옆에 문제는 40문제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24문제를 맞히시면 합격입니다. 근데 저희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30개의 키워드가 적혀 있죠. 그 키워드만큼은 확실하게 좀 숙지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